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시설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 오늘날의 제 일상이 믿기 어려울 만큼 행복한데요. 과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솔직하게 써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시작하기 시점이 대략 6, 7살 같은데 제 얼굴은 화상 흉터가 절반 이상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기억은 아버지한테 매맞던 일이었습니다. 술을 물 마시듯 마시던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고 혀가 꼬이는 말투로 변하면 저를 이유 없이 공격하셨답니다. 하도 많이 혼나서 나중엔 울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내고 묵묵히 맞았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조금 덜 맞았기 때문이죠. 초등학교의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데려가서 절 입학시켰습니다. 저를 챙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아버지가 학교에 보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학교에 보내셨던 거죠. 여하튼 학교에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데 기쁨이나 행복이 아닌 절망과 좌절, 그리고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놀림을 심하게 당했고 쉬는 시간이나 하교할 때 덩치 큰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이유 없이 절 때렸습니다. 제가 때리고 싶게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맞으면서 살아야 할 운명인 건지 집에서나 밖에서나 얻어 터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교복을 맞춰야 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줄 리가 없으니 졸업하는 선배들이 학교에 기증한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에 학비를 내던 시절이라 아버지한테 학교에서 나눠준 등록금 용지를 건네드렸습니다. 이 새끼가 벌써부터 애비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냐? 네가 직접 벌어서 내든지 학교 때려치우든지 해! 아버지, 제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거 이번 주까지 내라고 했는데는 반말이잖아, 이 새끼야! 아버지는 제가 말꼬리를 흐린 걸 극도로 싫어하셨는데 저는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해 사춘기 시절에도 매번 얻어 터졌네요.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집안 사정을 고백하고 학교에 다닐 방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감면해 준다며 학비의 일부만 내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내야 하는 돈이 4만 원 돈이었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주실 리가 없으니 돈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웨딩홀 뷔페 서빙, 청소 일을 찾게 됐어요. 일요일에만 일하면 되고 하루 종일 하면 4만 원을 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하루 노동을 해서 학비를 마련했고 이후에도 일요일마다 웨딩홀에서 일을 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일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쳐서 평일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일에 구한 알바가 주유소였어요. 나이 제한 없이 얼마든지 받아준다고 해서 시급 1,100원에 일을 하게 됐죠. 경유와 휘발유를 잘 구분해서 주유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워셔액을 채워주는 것도 한두 번 해보니 중학생인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생활과 알바를 매일 하며 보내서 그런지 공부는 한참 뒤떨어졌어요. 핑계지만 학교에 가면 졸음이 쏟아져서 수업을 듣는 내내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그 당시에도 학교에 일진이라는 것이 있었으니 그들은 얼굴에 화상을 덮고 있고 못생기고 교복도 해진 걸 입고 신발도 더러운 걸 신으니 눈에 가시로 보였고 매일 괴롭힘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싫다고 그만하라고 화를 내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어릴 적부터 맞아오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와서 그런지 때리면 맞고 욕하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저와 어울리면 똑같이 왕따를 당하거나 일진들에게 맞을까봐 다가오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라도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아버지는 여전히 술 취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셔서 저를 이유 없이 공격했어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고질병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당하기만 하다가 어느 날 진짜 분노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차곡차곡 모아왔던 알바비를 용케 찾아낸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하룻밤에 술값으로 날렸어요. 룸사롱 같은 곳에 가서 제가 몇 달 동안 주유소와 웨딩홀에서 일한 돈을 탕진하고 돌아왔죠. 아버지, 장판 밑에 있던 돈 훔쳐갔죠? 그 돈 내놔요. 내 돈 내놓으란 말이에요. 이 상놈의 자식이 어디 애비한테 소리를 질러? 야, 너 요즘 안 맞아서 몸이 근질거리냐? 그리고 내가 네 놈을 키워주고 있으니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하여튼 네 돈은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썼다. 그러니 이 좋은 기분 망치지 말고 자빠져 자라. 이 술주정뱅이에 손찌검 말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깡패야.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게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워. 뭐야? 이 역겹게 생긴 놈을 걷어두고 키워줬더니 애비한테 욕을 해? 너 이리 와봐. 오늘 네 놈 다리 문질러 버리겠어. 할 줄 아는 게 주먹질밖에 없지? 깡패 양아치 쓰레기야. 아버지가 휘두른 주먹을 피하고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리야. 아이 자식놈이 애비를 치네. 너 오늘 내 손을 뒤졌어. 그 역겨운 면상 들고 다니지 못하게 사지를 분질러주마. 내가 맞아주니까 바보 멍청이로 보이지? 당신이 아버지라는 이유로 다 참아왔는데 더는 못하겠어. 나 당신 아들 안 해. 이런 후레 자식을 봤나. 너 거기 딱 서 있어. 저는 더 이상 깡패 같은 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나가지 않았죠. 주유소 사장님께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창고에서 잠자고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주유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사장님의 차를 깨끗이 닦아야 하는 조건이 생겼지만요. 뭐가 어떻든 간에 맨날 술 먹고 때리는 아버지나 학교에서 괴롭히는 일진들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생활이 100번 나왔습니다. 학교는 무단결석을 장기간 해서 퇴학 처리됐고 알바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못 배우고 멍청해도 고등학교 졸업장까진 따둬야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나는 대로 공부를 했죠. 주유소 창고에서 먹고 몇 달 지내보니 온몸이 쑤시고 아파 다시 모은 돈으로 고시원방을 구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하는 창문 없는 방이었는데 정말 잠을 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아무튼 불편한 생활을 하며 돈을 열심히 벌었고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땄습니다. 계속해서 시급 1,000몇백 원 하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을 찾기로 했어요. 물류센터 상하차 일이 돈을 많이 준다는 걸 알게 됐고 바로 물류센터로 찾아가 알바를 시켜달라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알바를 오래 하기도 했고 얼굴에 화상 흉터까지 있으니 제 사정을 대충 감지하고 바로 일을 주더군요. 그래서 트럭에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건 올릴 때는 지게차를 모는 아저씨가 올려줬기 때문에 트럭 위에서 물건을 차곡차곡 쌓으면 돼서 생각했던 것만큼 뼈 빠지게 힘들진 않았네요.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 징그러운 얼굴을 보며 뒷걸음질 치거나 말도 걸지 않았는데 성격 좋은 동갑냉이 친구를 물류센터 알바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야, 민식아, 너 학교 안 다니고 일만 한다며? 그래, 맞아. 사정이 있어서 혼자 살거든. 야, 대단하다. 야, 혼자 돈 벌어서 집세도 내고 그러는 거야? 집은 아니고 고시원에서 매달 세 내고 지내고 있어. 근데 왜? 아니, 나보다 더 대단한 10대를 보니까 신기해서. 야,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내 이름은 알아? 그 반장님한테 들었어. 형욱이라고 하던데? 맞아, 난 김형욱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저에게 처음 악수까지 청한 친구는 처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절 기피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친절을 받아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형욱이는 주말마다 상하차 알바를 하러 왔고 올 때마다 저와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식아, 너 얼굴은 어쩌다 그런 거야? 내가 실례되는 질문했나? 아니야, 친구끼리 실례는 무슨. 아주 어릴 때 화상 입었대. 난 기억도 안 나. 그래도 다행이네. 더 큰 사고가 났으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처럼 내가 널 만날 일도 없었겠지. 다행이다, 민식아. 형욱이, 넌 원래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하니?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대해? 아니, 난 네가 좋아서 이러는 건데? 우린 친구잖아. 친구? 그래, 고맙다. 나랑 친구가 돼줘서. 나한테 친구는 네가 유일해. 이야, 영광이네. 민식이 네 친구라서 너무 좋다. 자랑스러워.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건 전 세계를 통틀어 형욱이가 유일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라서 오래오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형욱이는 알바를 그만뒀고 수능 시험 준비한다고 연락이 끊겼답니다. 하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되니 일상이 잠시 지루했어요.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이 없으니 일하고 잠자고를 반복하며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죠. 그래도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더니 다른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 돈벌이를 알아보던 중 화물 운송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만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 수 있다는 말에 여러 달 고민하다가 일종 대형 면허를 따고 화물 트럭을 마련했습니다. 번호판까지 큰 돈을 주고 샀죠. 매일 운송할 화물은 넘쳐나서 일감은 항상 있어 쉴 수 있는 날이 아예 없었어요. 다만 매일 장거리를 운전해야 하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답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졸음쉼터에서 꼭 한숨 자고 운행했고 잘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눈을 붙여가며 일했습니다. 몸이 상하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화물 트럭의 할부금을 다 갚았어요. 1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돈을 다 갚는 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물론 적금도 꾸준히 들고 있었고 자가로 집도 한 채 있어서 이만하면 남들 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 만족감이 컸고
인생 사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나이를 먹어가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 중 하나 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욱이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저를 잊지 않고 연락을 줘서 매우 고마웠답니다. 밥 한 끼 먹자고 해서 시간 내서 형욱이를 만났습니다. 야, 형욱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대학 나와서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살다가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 사정?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거야? 엄마가 아프시거든. 치매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 아이고 저런. 어머님이 아프시구나. 그럼 오늘은 어떻게 나온 거야? 출장 요양사님 불렀어. 네가 요즘 내 꿈에 자주 나와서 꼭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나왔다. 나를 만나려고? 이야, 내 친구가 날 보고 싶다니 기분 엄청 좋은걸? 민식이 넌 화물 운송한다고? 그거 돈 많이 벌지? 그렇지도 않아. 차에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잘 버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도 너 정도면 성공한 거지. 1억 넘는 화물차에 집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 형우가 그만 띄우고 밥 좀 먹어. 우리 아직 한술도 안 뜬 거 알아? 오랜만에 만난 형욱이와 인사를 길게 하고 식사했어요. 그리고 술도 한 잔 곁들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욱이의 연애사, 군대, 어머니의 아픔 등등 여러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형욱이가 저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민식아, 정말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돈?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니? 치매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내가 돈을 벌러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힘들면 당연히 빌려줘야지. 얼마나 빌려줄까? 한 2천만 원만. 2천? 생활비 정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그게 말이야, 엄마가 치매 말고도 당뇨도 있으시거든. 병원비 한다고 대출받고 뭐하느라 돈을 갚을 게 많아. 저는 친구가 딱하고 안쓰러워서 큰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뭐 입금해줄게. 계좌번호 줘. 정말? 민식아, 고맙다. 진짜 고마워. 그 자리에서 돈을 이체시켜주고 형욱이와는 다음에 시간 나면 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형욱이는 돈을 빌려간 날 이후로 몇 달 동안 계속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카톡을 봐도 답장을 주지 않더라고요. 돈 때문에 멀어질 친구가 절대 아니었기에 치매 어머니 때문에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잠시 친구를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화물 운송 중 화장실이 급해서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 시내로 빠져 갓길에 겨우 차를 세우고 상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2층에 있는 PC방으로 들어갔는데 알바생에게 미안하지만 좀 써도 되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더군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세면대에서 제가 아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토토 망했네. 2천만 원 다 걸었는데 싹 다 날렸어. 야, 넌 돈이 어디서 났길래 2천만 원이나 걸었냐? 혹시 사채라도 쓴 거냐? 사채는 무슨. 호구 하나 있는데 그 자식한테 불쌍한 척 연기 좀 했지. 치매 엄마 모시고 산다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체해 주대.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호구가 다 있냐? 야, 그 친구 나도 소개해줘라. 지랄하지 마. 2천만 원 뽑아먹었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아야지.
형욱이는 애초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도 없었고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도박 자금을 빌리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 형욱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형욱이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내가 호구라고? 민식아, 네가 여긴 웬일이야? 똥 싸러 왔다 이 새끼야. 너 내가 빌려준 돈으로 불법 토토했다며? 나한테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간 거냐? 난 널 친구로 믿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해? 아우, 야 민식아, 가까이 오지 마. 네 면상 보니까 오바이트 쏠린다고. 야, 네 돈은 잘 썼다. 뭐야? 너 원래 이런 놈이었냐?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냐고? 아이 씨발, 존나 짜증나네. 야 우연아, 이 새끼 좀 조지자. 빨리 밟아. 형욱이와 친구는 절 화장실 바닥에 잡아뜨리고 발길질을 사정없이 하다가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사라졌습니다. 깨어나 보니 입술과 코에서 피가 흘렀고 눈두덩이는 퉁퉁 부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가서 친구를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차용증 하나 없이 돈을 빌려줬냐며 이런 경우엔 민사로 가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더군요. 결국 시간을 허비하면서 법원에 다녀야 받아낼 수 있는데 그것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이 밀려 있으니 시간이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를 위해주는 사람은 하나 없었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싫고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제 집에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술에 취하지도 않고 멀쩡하고 온화한 미소를 가진 얼굴로 보였어요. 아버지가 여긴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아유, 우리 부자지간 아니냐. 호적 등본 떼면 다 나온다. 그걸 몰랐네요. 근데 무슨 일로 날 찾아왔어요? 우리가 평범한 부자지간이 아닌 건 잘 아시잖아요. 아들아, 미식아, 난 사과하러 왔다. 술 끊은 지 몇 년 됐는데 늘 눈앞에 네가 밟혔어. 내가 너에게 했던 짓이 매 순간 떠오르는데 아주 미칠 것 같구나. 내가 너에게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 용서를 빌러왔다. 용서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얼굴 보이지 않으면 다 해결되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날 당장 용서하는 건 힘들겠지. 그래, 오늘은 이만 가마. 저는 오늘 이후로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쐐기를 박으며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뺨을 날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죽일 놈이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애비라고. 매일 이렇게 찾아와서 내 뺨을 스스로 갈기겠다. 아들아, 이 애비가 밉고 원망스러운 거 용서해다오. 쉽게 풀리지 않으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도 좋다.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그렇게 막대한 인간을 용서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나한텐 아버지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라져요. 다 필요 없다고요.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아들,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애비 노릇할 기회를 주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너에게 희생하겠다. 아버지는 제가 운송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항상 나타나서 용서를 구걸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저에게 진정한 아버지로서 살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저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되뇌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용서했더라고요. 참 바보 같았죠. 아버지가 오갈 곳이 없다며 한 달만 신세를 지면 안 되냐고 하셔서 제가 집에 자주 있는 게 아니니 마음대로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민식아, 애비가 술 끊고 노가다꾼으로 전국을 돌며 일하고 있어. 다음 달에 지방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내가 신세를 지면서 애비 노릇하게 해줘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알았으니까 사과 그만하세요. 난 그동안 항상 혼자였어요. 이 얼굴로 조롱받으면서 살아온 건 물론이고 남들에게 사기나 당하면서 멍청하게 살았다고요. 아유 저런, 아이 딱하구나.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매를 들지만 않았어도 네 인생은 그 정도로 처참하진 않았을 거야.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알았으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전 지방에 운송 가야 하니까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아버지가 변했고 저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하니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저에겐 부모도 친구도 없었으니 절 때리고 학대하던 아버지를 용서해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운송을 간 지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떠나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남겨둔 편지나 메모도 없어서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거니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집에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뭔가 해서 꺼내봤더니 차량 담보대출 내역서였어요. 제 화물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확인증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돈을 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화를 걸어봤더니 제가 신분증 사본과 차량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냈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서 보냈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버지가 저 몰래 차량 담보대출을 1억 5천만 원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대출 담당자에게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해주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제 명의의 핸드폰으로 확인 전화까지 했답니다. 아버지가 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핸드폰을 새로 개통까지 했던 거였죠.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찾아와 1억 5천의 대출을 받아내고 도망간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는데 차량 담보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더 쉽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차량 등록증과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빌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돈을 빌려간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대출업자에겐 돈을 줘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아버지를 찾아 해결하려고 해봤지만 주민등록 말소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으니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눈뜨고 코를 베인 꼴이 됐죠. 제가 그렇게 증오하고 원망하던 아버지를 다시 받아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외롭고 결핍 많은 제가 혹하고 넘어가서 이런 꼴을 당해버렸답니다. 화물트럭 할부금을 다 갚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벌이의 일부를 대출금 갚는 데 썼어요. 진짜 멍청하고 답답하고 한심하죠? 제가 생각해도 이런 제가 정말 싫고 짜증나 미치겠습니다. 친구 형욱이와 아버지에게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충격이 조금 있었지만 이것으로 무너질 제가 아니어서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대출금을 다 갚았고 다시 살만해졌는데 어느새 제 나이가 30 후반이 됐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까 했지만 외롭고 쓸쓸해서 가정을 이룰 꿈을 품게 됐어요. 가족끼리 나들이 가는 사람들을 보면 시선을 쉽게 떼지 못하고 부러운 눈으로 한참을 봤는데 저도 그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싶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여자를 찾으려고 해봤지만 아시다시피 제 얼굴이 화상으로 절반이 흉터였고 태생적으로 못난 외모라 한국 여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힘든 게 현실이었어요. 또 여자 만날 방법이 없으니 채팅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해봤지만 늘 여자를 만나게 되면 차이기 일쑤였죠. 이렇게 여자를 기다리다간 평생 혼자 살 것 같았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화물 운송 중 우연히 현수막을 봤는데 국제 결혼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흔히들 말하는 매매혼이었죠. 저는 그렇게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라도 가정을 꾸리고 싶어 현수막에 새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비자를 받아 베트남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젊고 예쁜 베트남 여성이 많이 나왔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호감을 표시했어요. 저 아가씨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나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아저씨도 멋있어요. 정말요? 그럼 저랑 한국에 가실래요? 가정 이루고 아이 낳고 재밌게 살아보지 않을래요? 좋아요. 아빠 엄마한테 허락받고 같이 가요, 아저씨. 네, 그렇게 해요. 제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요. 그렇게 베트남에서 색시감을 만나 처가에 가서 허락을 받고 돈을 건네줬고 매달 얼마씩 드리기로 약속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서류가 필요해서 모두 충당했고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며 며칠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타국에 와서 며칠 만에 결혼한 저에게 마음과 몸을 여는 게 쉽지 않았으니 충분히 이해하고 아내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에 다녀와 보니 아내는 집안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준 핸드폰은 집안에 있었고 어디로 갔을지 전혀 예상 가는 곳이 없었어요. 국제결혼 중개를 해준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물었더니 아무래도 아내가 혼인신고만 하고 도망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가 도망을 갔다고요? 왜요? 아니, 이제 겨우 혼인신고를 했을 뿐인데 제가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 것도 하나 없다고요. 저기 민식씨 미안합니다. 가끔 국제결혼을 빌미로 혼인신고만 하고 도망가서 다른데 일자리 구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년이 작정하고 한국에 온 모양입니다. 도망이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저희가 해결사를 풀어서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당한 돈 돌려받고 혼인 무효시키고 추방시켜야죠. 이런 여자들 때문에 저희도 피해가 막대합니다. 아이 미치겠네. 그럼 나 사기 결혼 당한 거고 그 여자가 잡힐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맞아요. 베트남 사람끼리 몰려서 사는 곳이 있으니까 사람 풀어서 찾아낼게요. 그리고 나중에 AS로다가 다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다른 여자 구해드릴게요. 됐어요. 사기 결혼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 다 때려치우고 그 여자 부모한테 준 내 돈이나 받아내요. 그렇게 베트남 여자까지 저를 속이고 한국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거였죠. 중개인에게 연락해보니 아내를 백방으로 찾고 있는데 어디서 뭘 하는지 아직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제 인생은 늘 이렇게 버림당하고 사기당하는 게 운명인가 봅니다.
잘 살아보려고 해도 늘 바닥으로 추락만 하고 있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졌어요. 화물 운송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뭐하나 싶어 차를 팔아버리기로 하고 그때까지만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벌어둔 돈이 조금 있으니 그걸로 작게 유통업이나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당한 것만 해도 정말 가슴이 쓰라렸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제 뒤에 오던 트럭이 졸음운전을 했는지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받아버렸습니다. 제 차는 옆 차로로 이탈하며 달려오던 버스에 박히며 제 트럭이 옆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대로 깔려버린 저는 너무 큰 고통에 기절하게 됐는데 한참 뒤 눈을 떴더니 제가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다리는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려봤더니 초호화 1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로 입원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 눈을 계속 깜빡거리고 산소호흡기를 걷어내며 기침을 하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으니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아 침대 주변을 보고 호출 버튼이 보여 그걸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제가 깨어난 걸 보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조민식 환자님, 정신이 드세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오셨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제 다리는 어떻게 된 거죠? 골절과 인대 파열로 수술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회복하시면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려한 병실에 있는 거죠? 여기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건 의사 선생님을 통해 들으시면 될 거예요.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간호사는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잠시 나가더니 병원장을 데려오더군요. 조민식 씨? 네, 제가 조민식 맞아요. 선생님, 제가 왜 이런 고급 병실에 있는 거죠? 저 4인실이나 8인실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그건 왜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기억나겠어요? 그래도 성함은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숙? 아마 이미숙일 겁니다. 예전에 호적등본에서 이름을 봤으니까요. 역시 맞았네요. 이미숙 씨는 제 아내입니다. 네?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어머님 남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쓸데없는 걸 묻는데 목적이 뭡니까? 조민식 씨,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병원에 실려왔을 때 아내가 민식 씨 얼굴 보자마자 아들인 걸 알아봤어요. 지금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생뚱맞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엄마 얼굴 기억도 안 나고 날 찾은 적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보고 싶다고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건 압니다. 근데 이미숙 씨, 그러니까 제 아내는 민식 씨의 친부에게 오랫동안 맞으면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혼자 도망 나왔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지냈죠. 그러다 절 만나게 되어 재혼하게 됐습니다. 아들 버리고 새 시집 가셨군요. 난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숱하게 많이 맞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내 얼굴이 징그럽다고 학교에서 조롱과 왕따를 당했고 허구한 날 맞고 다니는 샌드백 인생이었다고요. 내 어머니라는 사람이 날 보고 싶어 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해요. 내 인생은 처절하게 박살이 났고 회복 불가하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병실이나 바꿔줘요. 민식 씨,
내가 이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여기서 편하게 입원해 있으세요. 병원비는 일절 받지 않을게요. 그리고 모친을 만날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통사고 후 수술을 받고 깨어나자마자 병원장이라는 양반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를 버린 여자 얼굴을 봐서 뭐하겠나 싶어서 거절하고 병원비도 다 낼 테니 병실이나 빨리 바꾸라고 일러줬죠. 하지만 병원장은 계속 그 병실에 입원하게 뒀고 저에게 설득하려고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아버지를 피해 도망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온몸에 멍투성이었고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오랫동안 치료받고 나와서 절 만나 재혼한 겁니다. 세상에, 이 사진 속 상처를 보니 보통이 아니네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아버지라는 인간은 사람도 아니네요. 네, 맞아요. 미숙 씨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 항우울제를 먹으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민식 씨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요. 내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이제야 엄마라는 존재를 만날 수 있게 된 건가요? 민식 씨만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당장 만나게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그렇다고 모자지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난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병원장은 1시간 뒤 저를 낳아준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민식아, 미안하다. 널 버리고 나온 내가 나쁜 년이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저는 눈물이 안 나와요.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 우시고 가까이 와서 대화 하나 나눠봐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끝까지 지켰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혼자 도망 나왔어. 하지만 그땐 네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내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 그래요,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놈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숱하게 맡아왔으니 아주 잘 알 겁니다. 그놈이 너까지 손을 댈 거라 생각 못했어. 그놈은 나만 때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도망가자 너에게 손을 댄 모양이야. 이게 다 내 탓이다, 아들아. 됐어요. 사과 그만하세요. 그런다고 과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살만하신 거죠? 지금 남편이 날 구해줬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뭐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민식아, 이 엄마한테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래? 너에게 면목 없지만 엄마가 돼주고 싶어. 나만 보면 다들 기회를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항상 배신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민식아, 난 너를 낳은 애미야. 널 배신한 일 같은 건 절대 없어. 그래요? 그럼 내 복수 도와줘요. 어머니랑 병원장님 돈 많으시죠? 내가 교통사고 나면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인간들이 있는데 그것들에게 복수하게 도와줘요. 복수? 네 아버지한테? 그놈이랑 다른 놈들도 있어요. 엄청 많은데 제일 나쁜 것들만 골라서 혼을 내주고 싶네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줄게. 날 어미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마.
그래서 저는 제가 복수할 인간들의 신상을 병원장에게 말했고 그것들의 주거지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했죠. 제가 직접 칼춤을 출 테니 손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했죠. 저는 1달 반 동안 몸을 회복했고 깁스를 풀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복수 상대를 찾아갔습니다. 지방에 있는 공장 단지 앞에서 법적으로 아내인 베트남 여자를 기다렸어요. 한참 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아내를 봤는데 베트남 남자와 손을 잡고 나오더군요. 여보, 오랜만이야? 어이, 사기꾼 마누라, 나 기억 안 나?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앓고 왔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사기꾼 년아. 오늘 너 개박살 날 거거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주먹이라는 걸 휘둘렀습니다. 베트남 아내의 애인을 먼저 갈겨줬고 아내의 뺨따기도 사정없이 갈겨줬답니다. 두 년놈 머리채를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모두 말하고 아내년과 혼인 무효 재판을 받고 두 년놈을 바로 베트남으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첫 번째 복수를 해주니 몸에 힘이 붙었고 주먹질하는 게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복수 상대를 찾아갔습니다. 주거지가 불분명한 형욱이는 지방에 있는 PC방에서 죽돌이로 살고 있었어요. 게임 삼매경인 형욱이는 제가 온 것도 모르더군요. 형욱아, 오랜만이야. 게임 재밌니? 야이씨, 네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야, 나 돈 없어. 너한테 갚을 돈 없다고. 알아, 친구야. 오늘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널 도와주러 온 거야. 날 도와주겠다고? 너 돈 필요하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너한테 좀 베풀려고. 나한테 친구가 너 하나밖에 없는 건 너도 알지? 민식이, 너 지난번 일은 화가 풀린 거야? 아이, 그럼 우리들이 친구 아니냐. 친구야, 우리 밖에 가서 한잔하자. 내가 쏠게. 좋지. 아이, 고맙다, 민식아. 전 형욱이를 유인해 공터로 데려갔어요. 민식아, 여기 허허벌판 아니야? 식당이 어딨어? 여기 있지. 이거 맛 좀 봐라. 그놈 주둥이에 주먹을 한 대 세게 날려줬더니 바닥에 자빠지더군요. 아이, 조민식! 너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이러는 거냐? 그래봤자 난 돈 없어. 한 푼도 못 준다고. 알아. 너한테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대신 몸으로 떼어라.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이 2천만 원이니까 이빨 10개 털고 코뼈랑 팔다리 박살 내줄게. 그거면 돈을 갚는 거 대신할 수 있겠어. 야야야야, 민식아. 너 이렇게 잔인한 놈이었냐? 이러지 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둥이 계속 떠들어라. 그래야 강냉이 털기 좋으니까. 저는 형욱이의 면상에 주먹을 연타로 날렸습니다. 사정없이 때리고 밟아서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딱 봐도 2천만 원 이상으로 패준 것 같아 이제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놈의 면상에 침을 뱉어주며 공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상대를 찾아갔어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비틀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홍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있다. 저는 박수를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아유, 잠깐, 너 민식이 아니냐? 이 새끼 애비 보러 온 거야?
아버지, 제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술값으로 쓰셨어요? 아, 아이 그래, 요긴하게 잘 썼다. 왜? 그 돈 받으려고 왔냐? 그 돈이 아직 아버지 주머니에 있겠어요? 보나마나 술 처먹고 여자한테 실컷 부려댔겠지. 이 자식이 말하는 태도 봐라, 이놈의 자식! 너 애비한테 버릇없이 뭐하는 거야? 차렷 해봐! 차렷! 아이고야,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내가 어린애인 줄 아나 보네. 아버지, 오늘은 내가 네 애비가 돼서 혼 좀 내려고 왔어. 나한테 한 짓 기억하지? 그만큼 다 때릴 수는 없겠지만 아주 세게 각인시켜 줄게.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만큼 분노하고 있었는지 말이야. 이 새끼가 애비를 치겠다고 하는 거냐? 야, 이 애미 출타해서 싹수가 눈에 빠진 새끼야. 너도 네 애미처럼 정신병원 보내줄까? 존나게 맞고 정신 출타 한번 해볼래? 그래, 그렇게 나와야 내가 때릴 맛이 나지. 그럼 시작해보자고, 이 짐승보다 못한 자식아!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어설픈 주먹을 던지자 가볍게 피하고 손바닥을 쫙 펴서 귀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여러 대 흠씬 갈겼더니 아버지가 술이 확 깼는지 눈을 부라리며 덤벼들더군요. 하지만 이젠 제가 훨씬 힘이 강했으니 상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사정없이 때리고 밟아줬답니다. 아이, 이런 호로 자식을 봤나? 너 지금 하는 짓 배륜이야? 당신 같은 게 아버지 자격이 있는 줄 알아? 낳았다고 다 부모인 줄 아냐고? 이 지옥에서 평생 불타도 싼 놈아! 아이, 그만해! 아이, 아파 죽겠다고! 민식아, 그만해라. 우리 대화로 풀자. 애비가 술 먹고 손찌검 좀 한 게 대수라고 이렇게 나오냐? 그리고 너한테 돈 뜯어낸 건 이 애비가 키워준 몫이라고 생각해라. 날 키웠어?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난 내가 알아서 컸고 네 놈에겐 맞는 것 말고 배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돌려받아봐, 이 쓰레기 자식아. 전 아버지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더 이상 주둥이를 놀리지 못하게 되자 그만하라는 애원의 눈빛을 보내더군요. 아직 제가 맞은 것의 10분의 1도 돌려주지 못했지만 더 혼쭐을 냈다간 송장 치를 것 같아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 어이 쓰레기, 다음에 또 올게. 아직 우리 둘이 만나야 할 날이 많으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네 놈이 어디에 숨어도 찾아낼 테니까 도망가려거든 마음대로 해봐. 이 인두껍은 괴물 자식아. 그렇게 돼지게 패주고 집에 돌아왔고 지친 몸을 침대에 뉘어 꿀잠을 잤답니다. 시원하게 복수를 연속으로 했더니 잡생각 없이 편하게 밤을 보냈어요. 얼마 뒤 어머니와 병원장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다고 하셨어요. 민식아, 엄마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엄마를 여기지 않아도 돼. 근데 엄마가 주는 건 받아줘. 엄마, 저 다 받을게요. 해주는 거 다 받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동안 멍청하게 살아왔는데 나도 이제 받아보며 살아봅시다. 그래, 엄마가 앞으로 너에게 해줄 게 많어. 많은 걸 누리렴.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만 가족이 되어보기로 노력은 할 생각이었답니다. 며칠 뒤 저에게 큰 주택집을 선물로 줬고 외제차와 블랙카드 그리고 많은 돈이 든 통장까지 받았어요.
어머니의 새 남편인 병원장님이 보통 부자가 아니었으니 그 많은 걸 받게 됐죠. 그리고 저에게 일자리도 주셨어요. 병원 시설 관리자로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편하고 안전한 일이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어머니와 가까워졌고 병원장님과도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여잔데 자주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다가 밥도 같이 먹게 됐고 퇴근 후 영화도 보고 같이 놀러 다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그녀와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사기 결혼도 매매혼도 아닌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었죠. 아내가 테레사 수녀 같은 마음씨를 지녀서 저의 흉측한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는데 진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결혼 뒤 아이까지 낳게 되니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처자식과 함께 살게 되니 기뻐서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제 인생에도 봄날이 온 걸 보니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꼭 봄날이 찾아올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자식을 데리고 어머니와 병원장님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젠 사랑할 줄 알게 돼서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병원장님께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있고요. 이 처자식을 보니 더는 복수 같은 건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원수를 사랑할 일은 없지만 애써 복수하는 마음을 품으면 저만 손해이니 친부를 기억에서 삭제해버리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친부의 복수는 제가 아닌 하늘이 마저 해주더군요. 친부가 술을 마시고 도로 위를 비틀거리며 노래를 부르며 횡단하다가 트럭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연락을 처음 받은 게 저였는데 기분이 아주 기뻤습니다. 응어리 하나가 쑥 빠지는 느낌이어서 트름까지 나왔답니다. 친부의 장례는 당연히 치러주지 않았어요. 혼자 외롭게 지옥 가서 활활 타는 불 속에서 벌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사랑받지 못하고 늘 배신과 사기만 당했던 바보 같은 제가 이제야 평범한 인생을 이뤘습니다. 제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면 전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쓴소리 하시는 분들 역시 모두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